안녕하세요. 사연 창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처음부터 아주 흥미진진하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아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새며느리 지민은 회장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떨어지고 인삼이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운전기사 아들과 결혼한 평범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지민.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축의금을 보낸 그 회장이 바로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습니다. 지민은 그날 옥상에서 본 얼굴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를 악물고 10년을 버텨온 지민. 그런데 하필이면 그 원수의 핏줄과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과연 지민은 원수의 집안에서 복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운전기사의 아들 민준에게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매달 이름 없는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회장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평창동 언덕길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끝없이 이어진 부촌의 거리에서 지민과 민준 부부가 탄 작은 승용차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민은 무릎 위에 놓인 보자기를 두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정성껏 고른 인삼과 꿀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저택의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성그룹 진태성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진 회장이 축의금으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내왔습니다. 운전기사인 시아버지 강만수가 30년을 모신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은 채 옆에 앉은 지민을 흘끗 보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마누라 손 좀 봐. 얼음장이 따로 없네. 그렇게 떨려. 민준이 신호 대기 중에 지민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지민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긴 누가 떨려. 그냥 어른 처음 뵙는 거니까 예의 차리려고 그러지. 당신이나 운전 똑바로 해. 자꾸 나만 쳐다보지 말고. 지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를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떨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 덕에 우리한테도 인심 쓰신 거지. 가서 인삼 드리고 절 한번 하면 돼. 별거 없어? 지민은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우뚝 솟아 있었고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은은한 차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거실은 천장이 높아 발소리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커다란 벽난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민주는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지민의 무릎 위에서 보자기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지만 그 이유를 지민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무게가 실린 발걸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저희 왔습니다. 결혼식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도 따라 일어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지민의 눈에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인삼이 자갈처럼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지민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짧은 비명과 함께 지민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지민아, 정신 차려, 지민아. 민준이 황급히 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축 늘어진 지민의 머리가 민준의 어깨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계단 중턱에서 멈췄습니다. 진태성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지민의 아버지 이성호는 작은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새 약이 마침내 특허를 받았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이었습니다. 이성호는 그 약이 세상에 나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린 딸 지민의 손을 잡고 이 약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이 그 특허를 노렸습니다. 헐값에 회사를 넘기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성호가 거절하자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은행은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특허는 태성그룹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성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18살이던 지민은 아버지를 말리려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난간 위에 서 있던 아버지의 등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지민은 그 순간 옥상 한쪽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지민은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방금 계단을 내려온 진태성의 얼굴이 바로 그날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만수가 부엌 쪽에서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이자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새아가가 왜 이래? 예, 민준아, 뭘 멍하니 있어. 어서 차 빼라, 빨리. 병원부터 가야 한다. 강만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쓰러진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민이가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숨은 쉬는데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떡해요, 진짜.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녀석아. 사내 자식이 마누라 쓰러졌는데 발만 동동 구르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업을 테니 넌 앞장서라. 강만수는 망설이지 않고 지민을 등에 업었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강만수가 지민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차는 자갈을 튀기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진태성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인삼과 보자기를 진태성은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성은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무겁게 몸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작은 종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최 비서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진태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진태성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아이, 우리 며느리 말이다. 그 아이가 어느 집 딸인지 친정 아비가 누구였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알아오너라.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대신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알아봐야 한다. 특히 민준이 귀에 들어가는 날엔 자네 그날로 끝인 줄 알아. 진태성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흰 불빛 아래 지민은 2시간 만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민준이 지민의 손을 꼭 쥔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 들어. 지민아, 내 목소리 들려. 어디 아픈 데 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진태성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칼을 갈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원수의 며느리가 되어 있다니. 지민은 입술을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일이었습니다. 지민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왜 여기 있어? 아, 맞다. 미안해. 요즘 결혼이다, 신혼여행이다 정신없이 다녔더니 몸이 못 따라간 모양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냥 빈혈이래. 별것도 아닌데 괜히 소란 피웠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바보야. 힘들면 힘들다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회장님 댁이 대수야. 네가 쓰러지는데 내 간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다. 다음부턴 무리하지 마. 인사고 뭐고 내 몸이 제일 중요하지. 알았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표정 좀 풀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 아래로 지민의 다른 손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은 그저 운전기사의 착한 아들일 뿐이다. 지민은 속으로 몇 번이나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지민은 신혼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강만수가 무거운 상자를 들어주려고 집에 들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진 회장이 가끔 타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만수가 그 차를 며칠 맡아두는 중이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던 강만수는 문득 지민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민이 그 검은 차의 번호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양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강만수의 눈썹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30년을 회장가에서 일하며 사람의 표정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저 떨림은 단순한 빈혈이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거기서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구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 강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아니에요. 그냥 짐을 들었다 놨다 했더니 잠깐 핑 돌아서요. 차가 참 좋다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쉴게요. 지민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만수는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뒤였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낮에 짐을 옮기며 강만수의 서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맨발로 복도를 걸어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과 종이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책장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낡은 책들 뒤편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본 안쪽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처럼 보이는 숫자, 옆에 낯선 부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강만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만의 암호로 기록해 둔 수첩이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며 숫자 속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지민의 일이었습니다. 이 암호도 분명 풀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복수의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어둠 속에서 수첩의 첫 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 그 옥상에서 못다한 말, 이제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조금만 더요. 며칠이 지난 깊은 밤이었습니다. 신혼집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식탁 위에 강만수의 수첩과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민은 수첩의 암호를 풀기 위해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숫자와 기호 사이에는 분명한 규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날짜를 거꾸로 적고 장소를 자기만 아는 부호로 바꿔두었습니다. 지민은 그 규칙을 하나씩 풀어 노트북에 옮겨 적었습니다. 화면 위로 진태성의 10년 동선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민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같은 표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진태성 혼자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어느 폐쇄된 보육원이었습니다. 지민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원수가 혼자 움직이는 단 하루. 그날이야말로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다음 마지막 금요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심부름센터에 은밀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보육원 주변 길목마다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태성의 검은 차가 보육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담아냈습니다. 며칠 뒤 지민은 심부름센터에서 보낸 영상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진태성은 보육원 뒷산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은 작은 묘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진태성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노인의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겼습니다. 지민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저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 이름 없는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지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것조차 연기일지 모른다. 악인은 늘 가면을 쓰는 법이니까. 지민은 끓어오르는 의문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진태성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진태성이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의 본래 성은 이가입니다. 10년 전 부도로 무너진 성호제약 이성호 사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회장님 주변에 사람을 붙이고 있습니다. 진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호제약이라는 글자 위에서 한참 동안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최 비서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며느님이 회장님께 손도 못 대게 막겠습니다. 진태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윽고 진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막지 마라. 최 비서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막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게 해줘라. 진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안팀에 일러라. 회사 전산망에 그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두라고. 관리자 아이디 하나가 실수로 새어나간 것처럼 꾸며라. 누가 봐도 우연히 흘린 것처럼 보여야 한다. 최 비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노리는데 오히려 회사의 비밀로 가는 문을 열어주라니.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진태성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10년 전 그날 누가 진짜 칼을 휘둘렀는지 알게 된다면 진태성의 입가에 쓸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날 새벽 신혼집이었습니다.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화면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손에 넣은 태성그룹 관리자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회사에서 이런 정보가 새어나온 것이 이상했지만 지민은 깊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회사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위로 수많은 폴더가 펼쳐졌습니다. 지민은 10년 전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성호제약 인수합병. 그 글자를 본 순간 지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그날의 기밀 문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문서를 내려받았습니다. 문서를 살피던 지민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인수합병 최종 결제 서류였습니다. 맨 아래 결제란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지민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글자의 획이 뭔가 어색하게 덧칠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민준이 지민의 등 뒤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태성그룹의 기밀 문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지민아, 이게 다 뭐야? 이 시간에 회사 문서를 왜 보고 있어? 지민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게 잠이 안 와서 일거리 좀 가져왔어.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자. 내 회사 일이야. 방금 그거 태성그룹 마크였잖아. 내가 분명히 봤어. 민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지민은 애써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잘못 봤어.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피곤한가 보다 당신. 어서 들어가서 자자. 지민은 민준의 등을 떠밀어 침실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민준의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지민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새벽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새벽, 지민이 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그 뒤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지민이 향한 곳은 도심의 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사설 감식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지민은 한 남자 앞에 인수합병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감식사가 돋보기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위조요. 그것도 솜씨가 아주 좋은 위조. 지민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위조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여기 있던 서명을 지우고 그 위에 다른 사람 서명을 더 씌웠소. 자세히 보면 밑에 깔린 획이 비쳐 보이거든. 결제한 사람은 진태성이 아니오. 이건 진태성 이름을 흉내낸 가짜 서명이고 진짜로 결제한 사람은 따로 있소. 지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태성이 결제한 게 아니라니. 그렇다면 아버지를 무너뜨린 진짜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믿어온 진실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인천공항에는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랜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진 부회장이었습니다. 진태성의 이복 동생이자 30년 넘게 회장 자리를 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진 부회장은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태성그룹은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제가 확실히 챙겨드리지요. 진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검은 차들이 줄지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진 부회장은 곧장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진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회사를 너무 오래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뜻을 함께 하실 분은 곧 그에 걸맞은 자리를 얻으실 겁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 부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역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 눈빛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진 부회장은 따로 수하들을 불렀습니다. 요즘 10년 전 그 일을 캐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고 들었다. 누군지 당장 알아내라. 그 일은 절대로 다시 들춰져서는 안 된다. 수하들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만에 그들은 지민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사설 감식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사진은 곧장 진 부회장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진 부회장이 사진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성호의 딸이라. 죽은 줄 알았던 핏줄이 살아서 기어나왔구먼. 좋아. 아주 재미있게 됐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혼집 현관 앞에 검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장치와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치에서는 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태성이 이성호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위조된 서명을 보고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역시 진태성이 원수였다. 지민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녹음이 누군가의 손으로 교묘하게 짜맞춰진 가짜라는 사실을.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민은 서류와 녹음 장치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대로 언론사로 달려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작정이었습니다. 지민이 현관문을 열고 막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민준이었습니다. 지민아, 이 새벽에 가방까지 챙겨서 어디가? 요즘 너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지민은 민준을 밀치며 나가려 했습니다. 비켜. 지금 너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부탁이야. 한 번만 비켜줘. 못 비켜. 네가 뭘 하는지 말하기 전엔 못 보내. 우리 부부잖아. 왜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건데? 민준이 지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민이 그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습니다. 두 사람이 엉키는 사이 지민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류와 사진들이 거실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그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성호제약, 인수합병, 진태성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정말 누구야?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 지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성,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 회사를 빼앗고 결국 옥상에서 떨어져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이 바로 네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이 빗소리 속에서 조용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고백이 끝난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서류를 내려다보는 두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 아내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니.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정말로 회장님이 그런 일을.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10년을 버텼어. 그런데 하필 그 집 운전기사 아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 너를 속이려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모신 회장 사이에서 민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진 부회장은 또 다른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민준에게 사람을 보내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진 부회장의 수하가 민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성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다름 아닌 강만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서류는 진 부회장이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진 민준에게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강만수를 찾아갔습니다. 강만수는 작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이닥치자 강만수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이 밤중에 웬일이냐? 새아가는 몸 좀 괜찮고. 민준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지민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사람이라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주세요. 어서요.
강만수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집어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만수는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 부회장이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강만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민준이 진태성의 친손자라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진 부회장의 칼날이 민준을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강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이 없으세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민준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떨군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준에게는 인정으로 들렸습니다. 정말이었군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만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가에도 깊은 슬픔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아버지랑 저는 끝이에요. 다시는 안 봐요. 민준이 거칠게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만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천천히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도 강만수는 그 오해를 묵묵히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민준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민은 조작된 장부를 들고 검찰청 기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위조된 서명, 보육원 묘비 앞에서 흘리던 진태성의 눈물, 앞뒤가 맞지 않는 조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민이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지민 앞을 가로막고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성호 사장의 따님이시구먼.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타시오. 지민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양옆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다가와 지민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 부회장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할 것 없소. 나는 당신 편이요. 당신이 무너뜨리려는 진태성, 그 사람을 나도 끌어내리고 싶거든. 우리 목적이 같지 않소? 지민은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시침이 떼지 마시오. 당신이 진태성을 완전히 끝장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소. 내가 그걸 주겠소. 자, 받으시오. 진 부회장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 부회장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같은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저장 장치의 내용을 따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인터넷 저장 공간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넓은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과 손님이 모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 뒤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한 사내가 천장 위 좁은 통로로 몰래 기어 들어갔습니다. 진 부회장이 보낸 청부업자였습니다. 사내는 샹들리에를 천장에 고정한 굵은 나사를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무거운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진태성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50년의 세월을 회고하는 기념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우지끈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진태성의 머리 위로 곧장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연회장 한쪽에 서 있던 민준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상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진태성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샹들리에가 굉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민준의 머리를 깊게 베었습니다. 민준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아우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진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쓰러진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라, 민준아. 진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사가 굳은 얼굴로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피를 수혈해야 하는데 혈액형이 너무 희귀해서 병원에 보관된 피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지금 당장 체혈해야 합니다. 소식을 듣고 강만수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내 피를 뽑으시오. 얼마든지 뽑아가시오. 저 아이는 내 아들이오. 어서요. 강만수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혈액형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분과 맞지 않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진태성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내 피를 검사해 보시오. 의사가 진태성의 피를 검사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태성의 피가 민준과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회장님, 혈액형이 환자분과 일치합니다. 지금 바로 수혈 들어가겠습니다. 진태성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강만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 있던 지민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극소수만 가진 희귀한 피, 그 피가 진태성과 민준에게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민의 머릿속에 의문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강만수가 복도에 주저앉은 지민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민준의 피를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강만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아가, 이제 다 말해야겠구나. 더는 숨길 수가 없어.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는,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진태성 회장님의 하나뿐인 친손자다. 지민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회장님 손자라니. 강만수의 입에서 30년 묵은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진태성에게는 사랑하는 장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부회장이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흉계를 꾸몄습니다. 진 부회장은 사람을 시켜
장남 부부가 탄 차를 사고로 위장에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기사였던 강만수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염을 뚫고 그 아기를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강만수는 그 아기를 자기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기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진 부회장의 칼날로부터 마지막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강만수는 30년 동안 친아들처럼 민준을 키웠습니다. 그 무거운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로 이야기를 들은 지민은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복수의 칼을 겨눈 원수의 하나뿐인 핏줄과 결혼했다. 지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였습니다. 깊은 밤 의사 가운을 입은 두 사내가 중환자실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진 부회장이 보낸 수하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잠든 민준에게 다가가 산소호흡기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밖을 지키던 최 비서와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바탕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내들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민주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소란이 벌어지는 사이 정신을 차린 지민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민은 이혼 서류와 조작된 장부 원본을 병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킨 진실 앞에서 지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자취를 감춘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낡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허름한 식당 안에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묵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손님이 빠진 한낮이면 창밖의 잿빛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10년을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온 지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원수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위조된 서명, 진태성의 눈물, 민준의 희귀한 핏줄. 조각들은 자꾸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원수는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민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민은 식당 문을 닫고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전 쓰던 보안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지민은 10년 전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던 옛 직원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심스러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혹시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번의 접속이 자신의 위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신호가 되리라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민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모빌리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민이 어디론가 사라진 뒤 민준은 한순간도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지민이 예전에 쓰던 이메일 계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에 접속한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한 지역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손님이 지민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식당 문이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노인은 지민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성우 사장 따님 맞지요? 한참을 찾아 헤맸소. 지민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인탁이라고 하오. 10년 전 당신 아버지 사건을 맡았던 형사였소. 지민의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인탁은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오인탁은 이성우 사건을 파고들던 강직한 형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인탁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누군가 이성우를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오인탁은 그 진실을 세상에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 부회장 쪽 사람들이 오인탁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인탁의 어린 딸을 들먹였습니다. 오인탁의 딸은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딸의 치료를 끝장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오인탁은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오인탁은 누명을 쓰고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내 딸이 세상을 떠났소. 오인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소. 그래서 결심했소. 죽기 전에 이 진실만큼은 꼭 밝혀야겠다고. 당신을 찾아 전국을 헤맨 이유가 그거요. 오인탁은 품속에서 낡은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오인탁이 그 테이프를 지민의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오.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진짜 흑막이 누군지 여기 다 담겨 있어.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사이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성우를 협박하고 회사를 파멸시킨 사람, 모든 죄를 진태성에게 덮어씌운 사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진태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 부회장이었습니다. 지민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엉뚱한 사람을 원수로 알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진태성은 동생의 죄를 묵묵히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육원 묘비 앞에서 흘리던 그 눈물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병원에서는 민준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모진 재활 치료를 견뎌낸 민준이 마침내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진태성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하나뿐인 핏줄이다. 이제 태성그룹을 네가 이어받아야 한다. 여기 후계자 임명장과 주식을 모두 너에게 넘기는 서류가 있다. 진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민주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태성그룹도 회장님 손자라는 자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태성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천천히 내려와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쪽에 서 있던 강만수였습니다. 민주는 강만수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가짜 서류에 속아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진짜 아버지는 세상에 오직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놈아, 그게 다 너를 지키려던 일이었다. 네가 무사하면 됐다.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태성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손자가 부와 권력을 마다하는 것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큰절을 마친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민준은 추적해둔 바닷가 마을의 주소를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진 부회장에게도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뒤를 캐던 오인탁이 어느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인탁, 그 늙은이가 아직도 살아있었구먼. 그 테이프가 세상에 나오면 나는 끝장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둘 다 입을 막아. 진 부회장은 무장한 폭력배들을 그 마을로 급파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내들이 식당 문을 거칠게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식탁이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들은 오인탁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손발을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테이프 어디 있어? 순순히 내놓으면 곱게 보내주지. 한 사내가 지민의 머리채를 잡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민은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인탁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식당의 커다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무언가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탄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마을 어귀에서 식당의 소란을 보고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민아, 민준이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헬멧을 휘둘렀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맨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오인탁 형사님, 지민이 데리고 어서 피하세요. 제가 막을게요. 민준은 헬멧을 휘두르며 사내들의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들고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의 입가가 터지고 눈가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민과 오인탁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온몸으로 사내들을 붙들었습니다. 민준이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인탁이 마을로 오기 전 만일을 대비해 관할 경찰에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식당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은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민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습니다. 지민아,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지민이 풀려난 손으로 민준의 터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같이. 왜 또 혼자 다 막으려고 했어? 당신이 잘못되면 어쩌려고. 지민은 식탁 위에 놓인 오인탁의 원본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아, 들어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진짜 원수는 회장님이 아니었어. 진 부회장이었어. 회장님은 동생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계셨던 거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을 원망했어. 민준이 지민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오해가 비로소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식당 바닥에 민준과 지민, 그리고
상처를 추스른 오인탁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에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원수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진 부회장을 끝장낼 마지막 한 수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거대한 본사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대회의장에는 수백 개의 좌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주주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회의장 한쪽 벽에는 거대한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넓은 회의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VIP 대기실에서는 진 부회장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의 옷깃을 매만지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한 취임사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태성 회장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순간 단상에 올라 읽을 연설문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 진 부회장이 원고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회장 측 임원들 대부분을 협박과 뇌물로 손에 넣은 뒤였습니다. 진 부회장에게 오늘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윽고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 부회장이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진 부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태성 회장은 그동안 회사 돈을 함부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마저 온전치 못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에게 우리 태성그룹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진태성 회장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올립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회장 측 임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진 부회장의 협박과 뇌물에 굴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 부회장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커다란 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는 민중과 지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인탁과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요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의장 안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끌어내. 하지만 지민은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을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해치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지민은 들고 온 노트북을 회의장의 커다란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오인탁이 건넨 녹음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민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사이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이성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고 살인을 사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단상에 서 있는 진 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진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 부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건 가짜야.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조작이라고. 진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다음 자료로 넘겼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습니다. 지민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밤을 새워 추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진 부회장이 만든 유령 회사들입니다. 회사 돈이 이 회사들을 거쳐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한 푼도 빠짐없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약 특허도 바로 이 돈줄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금액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진 부회장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당황한 진 부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호원들 뭐하나? 저 여자를 당장 단상에서 끌어내려. 진 부회장이 사설 경호원들을 대거 불러들였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지민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지민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민준은 한 손에 종이 한 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태성 회장님의 친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강민준이 아니라 진태성 회장님의 하나뿐인 친손자입니다. 30년 전 이 사람, 진 부회장이 제 부모를 죽이려 했을 때 한 사람이 저를 불길 속에서 구해내 키워주셨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민준이 검사지를 높이 든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가장 큰 주식을 가진 정당한 주인입니다. 대주주의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사설 경호원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시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는 자는 그 책임을 제가 끝까지 묻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진짜 후계자의 등장 앞에서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 부회장에게 협박당해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더는 진 부회장의 편에 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나는 해임안에 반대하겠소. 뒤이어 또 다른 임원이 일어섰습니다. 나도 반대요. 진 부회장의 협박이 무서워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요. 반대의 목소리가 회의장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진 부회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진태성 회장의 해임안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금융범죄수사 요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요원 한 사람이 진 부회장 앞에 섰습니다. 진 부회장, 당신을 살인 교사와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진 부회장의 양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진 부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진 부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진 부회장은 결국 요원들에게 끌려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권력을 향해 휘둘러온 그의 칼이 마침내 부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맨 뒷자리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태성이었습니다.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진태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진태성이 단상에 올라 민준과 지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노인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태성은 수백 명의 임직원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 늙은이가 잘못했소.
진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나는 내 동생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면서도 막지 못했소.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만 보았소. 죄책감에 매달 그 묘 앞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으로 죄가 씻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소. 이성호 사장의 따님, 정말 미안하오. 내가 그대의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소. 지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원수라고 믿었던 노인의 진심 어린 사죄 앞에서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회장님이 동생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는 것도 매달 그 묘 앞에서 우셨다는 것도요. 늦었지만 진짜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다행이에요. 진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세 사람은 단상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주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 얽혀온 비극의 매듭이 마침내 풀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 오인탁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오인탁의 주름진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딸에게 이제야 떳떳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오인탁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있니, 우리 딸. 아빠가 결국 해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을 뚫고 나온 진실이 마침내 빗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진 부회장과 그에게 빌붙었던 임원들은 대법원에서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진 부회장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권력을 좇으며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진 부회장은 죄수복을 입은 채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휘두르던 칼은 결국 그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태성그룹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진태성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너 일가가 회사를 대물림하던 오랜 관행을 끊어냈습니다. 대신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끄는 체제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진태성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재였습니다. 진태성은 그 돈으로 큰 공익재단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지민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성호재단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돕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진태성은 재단 현판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 눈가에는 회한과 안도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진씨 가문의 일원으로 호적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의 어떤 자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삶을 돕는 회사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강만수 같은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운전기사들을 위한 복지 앱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앱을 발표하는 날 민주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운전대 앞에서 보내신 한 분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분이 흘린 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앱은 그분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운전기사분들께 바치는 작은 선물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무거운 비밀을 품고 회장가를 지켜온 강만수도 이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만수는 공식적으로 운전기사 일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농가를 손수 고치고 넓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강만수는 새벽이면 텃밭에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60여 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강만수라는 한 사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주말마다 한 노인이 그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진태성이었습니다. 진태성은 수행원도 비서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작은 차에 운전대를 잡고 시골길을 달려왔습니다. 평생 뒷자리에만 앉던 노인이 이제는 손수 운전을 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강만수와 진태성은 농장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막걸리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태성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만수, 자네한테 평생 빚을 졌네. 내 손자를 살려주고 내 동생 죄까지 함께 짊어져 주었으니 말일세. 강만수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빚은 무슨 빚입니까? 이제 회장님 소리도 그만하세요. 여기선 그냥 늙은이 둘이 막걸리나 한잔하는 거지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인과 종으로 만나 평생을 보낸 두 노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신분을 벗어던지고 오랜 친구로 마주 앉았습니다. 지민은 성호재단의 살림을 도맡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상임이사가 되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지민은 과거의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큰 기업의 횡포에 공장을 빼앗기고 무너진 작은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들의 손을 잡고 무료로 법률을 돕는 서류를 직접 건넸습니다. 한 소상공인이 지민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차례인 거죠. 힘내세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지민의 눈빛에는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지난날의 차가운 눈빛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만수의 농장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삭의 몸이 된 지민과 두 손 가득 먹거리를 든 민준 부부였습니다. 지민의 배는 곧 새 생명이 태어날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민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늘은 제가 고기 한번 제대로 구워볼게요. 민준이 마당 한가운데에 바비큐 그릴을 펼쳤습니다. 숯불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손 가득 아기용품을 든 오인탁이 들어섰습니다. 허허, 내가 좀 늦었지요. 우리 손주 녀석 선물 고르느라 한참을 헤맸소. 오인탁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인탁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농장 마당에 가득 퍼졌습니다. 강만수와 진태성 그리고 오인탁이 평상에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세 노인은 잔을 부딪히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때 서로 다른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 웃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잘 익은 고기를 접시에 담아 어른들께 올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 회장님, 형사님. 진태성이 흐뭇하게 웃으며 고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회장님 소리는 그만하래도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말에 진태성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손자의 다정한 부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위로 붉은 노을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지민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민은 가만히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물든 농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의 마음속에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을 돕는 이름이 되었고 억울함은 모두 풀렸습니다. 지민은 부른 배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꼭 들려줄게요. 붉은 노을 아래 농장 마당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원수로 얽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 둘러앉았습니다. 오랜 비극이 막을 내린 자리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온 지민의 이야기는 결국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게 믿어온 진실이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동생의 죄를 묵묵히 짊어진 노회장의 눈물, 30년간 비밀을 지켜낸 운전기사의 헌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를 택한 손자의 마음까지 미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맺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농장 평상에서 한때 원수였던 사람들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웃던 그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따뜻한 마음은 결국 또 다른 따뜻함으로 돌아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